어머니 당장 나가주세요. 저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아요. 문 앞에 서 있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꾹 눌러 참으며 내뱉은 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준비해온 말을 이제 꺼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얇은 앞치마 끈을 제대로 잡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니? 내 입에서는 겨우 그것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내 표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현관 옆에 세워둔 작은 여행 가방을 내 발 앞까지 밀어두었습니다. 짐은 다 챙겨놨어요. 필요한 건 다 들어있어요. 오늘 나가주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아들이라도 문 뒤에서 나올까 싶어서, 혹시 며느리가 너무 흥분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 혹시 아들이 잠깐만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지 않을까? 그 아주 작은 가능성을 사람답게 살려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건 아들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아들은 그 뒤에서 숨을 죽인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나는 나설 생각 없다는 확고한 대답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등을 토닥여주고 밥을 차려주고 아픈 날 밤새 지켜주고 이 집을 지탱하며 버텨온 세월이 고작 그 정도의 침묵으로 정리된다는 걸 알아버린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가방 손잡이를 만지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한 발 다가와 내 시선을 가로막듯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나가주세요. 저희도 이제 너무 힘들어요. 저희 힘들어요. 그 말이 내 존재를 문제라고 단정하는 너무나도 확실한 도장처럼 내 가슴을 찍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가방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순간 바람 한 줄기 없이 고요한 복도에 그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같으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너무 가벼워져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존재가 바닥에 잘 닿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같은 현관 앞에서 나를 내쫓던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울며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잠깐만요. 저 정말 몰랐어요. 며칠 전 나를 밀어내던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서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난 그날부터 이 집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 크게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며느리는 현관 앞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아니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는 사람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어깨가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문 앞에서 잠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나에게 가방을 밀어두며 단단한 얼굴로 서 있던 그 사람과 지금 눈물로 엉망이 된 이 사람은 도무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저 죄송해요. 저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며느리는 단어 하나 꺼내는데도 숨이 막히는 듯 말을 끊어 말했습니다. 그 말 사이사이엔 사과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은 거리에서 가만히 서서 말했습니다. 왜 이러니? 아무 감정도 섞이지 않은 그 한 문장에 며느리는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은행에서 그러는데 어머님 동의 없으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대요. 아무것도. 그 말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 그제야 조금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려다 힘이 풀린 듯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 진짜 몰랐어요. 어머님 명의가 그렇게 중요한 줄도, 그렇게 되어 있는 줄도 정말 몰랐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내가 똑같이 물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니? 그때 며느리는 딱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답도 망설임도 없이 나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며느리는 내 침묵이 오래 이어지자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엉킨 머리카락, 두려워 떨리는 입술.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진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바짓단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이 닿기 전에 나는 아주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섰습니다. 멈춘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 말은 나를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 자기 삶, 자기 계획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얼굴을 돌려 현관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문 안쪽에서 살짝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내 눈을 피한 채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어쩌지 못하는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까지 모두 본 뒤 단호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간 그날 너희는 아무 말도 안 했지. 아들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기가 지은 일이 누구에게 얼마나 깊게 박힐 수 있는지 조금은 깨닫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일단 일어나. 바닥 너무 차다. 그 말에 며느리는 순간 희망이라도 본 듯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내 말은 며느리의 기대를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겠다는 말은 아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방향을 잃은 눈물이 하나 둘 떨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생각해. 너희가 한 행동을. 나는 지금 너희 대신 내 생각을 해야 할 때다. 그 말은 내가 그동안 평생 미뤄왔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힌 사람처럼. 아들은 그 옆에서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고 난 후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흔들리는 숨소리가 등 뒤에서 섞여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 밖으로 내던져졌던 그날 밤 이미 조용히 시작된 어떤 힘이 이제는 확실히 내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나가세요. 라고 소리치던 그날 이후 나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전화벨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아들에게서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내 가슴을 더 깊게 가라앉게 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건가? 나라는 사람은 정말 짐이었나? 그 생각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며칠간 동네 쪽방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밥을 지어 먹고 오래된 옷을 정리하며 내가 있던 방 냄새가 아직도 코에 남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을 나올 때 급하게 챙긴 작은 가방 하나에는 정말 필요했던 것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짐을 보며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적게 자리 차지를 하며 살았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 바닥에 있던 물건을 들어 올리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크게 박혔습니다. 직원은 내 손등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많이 마르셨어요. 혹시 집에서 좀 힘드셨나요? 나는 그 질문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어요. 직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걸어 나오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살던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을 삼키며 살았는지. 어머님, 이건 버릴게요. 이 정도면 너무 낡았죠? 어머님 팔리는 거 말고 제가 판단할게요. 그 말투들, 그 눈빛, 그 표정, 내가 쓰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도 별다른 말 한 번 못했습니다. 그게 갈등의 시작이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마트 밖 햇빛 아래 서 있었던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 뺨을 스치는 바람 속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들렸습니다. 너도 이제 너 자신을 챙겨야지. 그 말은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한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고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오던 날 나는 묵직한 마음을 안고 잠시 집 앞 골목을 돌았습니다. 그 길은 예전에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산책도 하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바람만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며느리가 했던 몇 가지 장면들이 하나씩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작은 물건들이 사라졌습니다. 바늘통, 오래된 양말 넣어둔 박스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고 나는 그걸 그냥 내가 잘못 둔 거겠지 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현관을 나서는데 쓰레기 봉투 근처에서 익숙한 무늬가 보였습니다. 나는 무심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써온 바늘통, 내가 아끼던 작은 수첩, 사진 2장이 어지럽게 구겨진 채 쓰레기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왜? 그 물건들은 비싼 것도 아니었고 남이 보기엔 그냥 오래된 물건일 수도 있었지만 내게는 내 삶과 시간이 담긴 소중한 조각들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바늘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고 실과 바늘이 흐트러진 채 쓰레기 사이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내가 그 집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거 버리는 거예요. 너무 낡아서요. 그 말투는 미안함도 고민도 없이 아주 담백하게 말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담백함 속에 차가운 태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들린 물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버렸니?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거 하나하나 물어보면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리 좀 필요한 것들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당신 물건은 이제 내가 판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그 표정에서 배려나 존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내가 이 집의 기준이다라는 자신감만 가득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아이는 상냥한 말투로 나를 자주 챙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의 삶을 불편함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쓰레기 봉투에서 다시 물건을 꺼내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삶이야. 아무리 낡아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담긴 것들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세월 얘기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 말은 바람보다 더 차갑게 내 가슴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물건을 버리는 게 그냥 정리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집에서 밀어내는 과정이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버린 사건은 겉보기에는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건 아주 분명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이 집에서 조용히 없애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사건이 있던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작게 들리고 있었고 나는 평소처럼 아침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식탁 위에 어제까지 있던 내 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컵 2개만 깔끔하게 정렬돼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식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내 컵은 맨 아래 칸 구석에 뒤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불안이 가슴에 톡하고 박혀왔습니다. 또 치웠구나. 나는 내 컵을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컵을 올려놓은 바로 그때 잠결에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 컵 왜 꺼내셨어요? 나는 잠시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쓰려고. 그러자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컵은 정리해뒀잖아요. 가장 아래 칸에 놓아둔 건
잘 안 쓰시라는 뜻이에요. 그 말투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조금도 배려 없고 조금도 신중하지 않은 딱딱한 말투였습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 컵은 내가 오래 써온 거라서 그냥 익숙해서 그래.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버린 물건 보고도 아직 모르세요? 집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나에게 묻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적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내 물건을 버린 건 정리가 아니라 내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며느리가 선을 긋듯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이제 조금은 비워야죠. 그 말에서 나는 이 아이가 나를 정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며느리의 말투가 이 집의 기준은 나다. 어머님은 맞춰야 한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식탁에 놓인 컵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컵 하나였지만 그 위에 쌓인 감정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딪히기 시작한 첫 장면이었고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똑바로 나를 보며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물건은 제가 판단해서 정리할게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세게 내려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물건만 버린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 깨달음이 나를 더욱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내가 판단해서 정리할게요라는 말이 아직 공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듯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내가 들고 있던 컵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무늬,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매일 아침 차를 마시던 기억들, 그조차도 며느리 손에 의해 구석으로 밀려난 현실이 갑자기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부엌에서 쓰는 물건은 저한테 먼저 말하고 꺼내세요. 제가 정리한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그 말에서 이 집은 내 집이고 어머님은 손님이다라는 뜻을 아주 명확하게 읽어냈습니다. 부엌이 내 집의 일부인데 왜 말을 해야 하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내 표정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쓰시면 더 지저분해지니까 그렇죠. 제가 청소하잖아요. 그 말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뜻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있으면 집이 어질러진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해야 한다. 나는 머릿속이 순간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저분하게 한다고? 하지만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손을 흔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어머님 방식이 요즘 방식과 안 맞아서요. 그래서 제가 대신하는 게 편한 거죠. 그 말은 당신 방식은 틀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기분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내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또 하나의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방 있죠? 그 안에 있는 그 오래된 박스들,
그것도 제가 곧 정리할게요. 그 문장이 내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 박스들 안에는 손편지, 오래된 사진들, 아들 어릴 때 사용하던 물건들, 남편이 남긴 작은 기념품까지 평생을 살며 내 손으로 모아온 내 인생의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그 박스만큼은 누군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박스는 내가 챙길게. 그건 내 기억이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 그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집에 공간이 없잖아요. 이미 버릴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 말에 내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집이 좁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나의 기억을 집에서 치워야 할 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며느리는 다시 도를 넘는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필요한 것만 남겨둘게요. 어머님 방도 제가 다시 정리할 테니까 그냥 맡기세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아, 이제 이 아이는 내 공간까지 없앨 생각이구나.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 존재를 조금씩 밀어내는 과정이라는 걸. 그 작은 깨달음은 내 마음속에서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방의 박스들까지 제가 필요한 것만 남길게요라고 말하던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내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예 묻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 안 곳곳을 다니며 정리한다는 이유로 뭔가를 옮기고 치우고 분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좁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배가 약간 쓰려 부엌에서 죽을 끓이려고 했습니다. 찬장을 열고 냄비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밥공기를 꺼내려 했는데 그 위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늘 쓰던 조미료는 전혀 다른 높은 칸으로 옮겨져 손도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불편함을 참고 천천히 부엌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위치가 다 바뀌었네? 그러자 며느리는 휙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리했다니까요. 제가 쓰기 편한 위치로 바꾼 거예요. 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쓰기도 하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아주 피곤하다는 듯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요리 거의 안 하시잖아요. 제가 할 때 편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내 존재를 부엌에서 지워버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위치라도 알려주면.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가 표정을 싹 바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일일이 어머님한테 보고하면서 살아요? 제가 알아서 하는 게 훨씬 깔끔하죠? 그 말은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주인이고 어머님은 따라오는 사람이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서랍 하나를 열어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저 이 서랍 안에 있는 거 다 정리할 거예요. 어머님 물건도 다 여기저기 섞여 있어서 정리가 안 돼요. 나는 순간 가슴이 뜨끔해졌습니다. 그 서랍은 조리도구도 있지만 나는 그 안에 남편이 써주던 작은 메모 하나를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 메모는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내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던 작은 위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급하게 말했다. 그건 손대지 말아줬으면 해. 하지만 며느리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드럽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정 섞지 마세요. 여기서는 저 기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을 두 번 세게 내리쳤습니다. 내 삶, 내 감정, 내 기억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자기 기준대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손님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후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문을 닫으며 내 숨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아이가 아니었는데, 하지만 지금의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 문을 닫고 잠시 기대어 서 있었지만 가슴 깊은 곳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던진 말, 감정 섞지 마세요. 여기는 제 기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쩌면 그동안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의문들을 정확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아, 이젠 내가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구나. 나는 한참 동안 작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방은 이 집에서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내 시간과 기억을 조용히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방도 자신이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 2장과 기억하고 싶은 메모 몇 개, 그리고 내가 오래전부터 써온 작은 손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나에게 정말 소중한 물건들이었지만 며느리 눈에는 그저 정리해야 할 것들로만 보였습니다. 나는 손거울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느낌이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참으려고 했을까? 내가 오래 참아온 이유는 갈등 만들기 싫어서였고 아들 부부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행동은 내 인내를 순진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 조용함을 약함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 속에서 그 아이는 이제 내 방과 물건뿐 아니라 내 존재까지 정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는 쿵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이어지는 며느리의 목소리. 어머님, 저녁 준비는 제가 다 할 거니까 어머님은 그냥 방에서 쉬세요. 괜히 부엌에 나오지 마시고요. 표면적으로는 배려 같지만 속뜻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 나오지 마세요. 당신 자리는 여기 아니에요. 나는 작은 손거울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동안 내가 참고 양보하고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앞으로 더 큰 갈등을 부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작은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에서 늦은 오후 바람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바람은 내 뺨을 스치며
오랫동안 눌러있던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랫동안 생기지 않았던 결단의 첫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아직 큰 행동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 여기서 더 물러나면 안 된다는 분명한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이후 일어날 모든 일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걸 나는 이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며칠 사이에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침에 부엌을 지나갈 때면 그녀는 꼭 한마디씩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아침엔 부엌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정리한 게 다 어지러워져요. 그 말은 내가 부엌에서 방해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방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내 방 책상 위에 있던 소지품들이 덕지덕지 다른 위치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발견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이것도 정리했어요. 어머님이 쓰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보기 좋게 바꿔드렸어요. 듣는 순간 심장이 톡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쓰던 자리에서 내 방식으로 두고 쓰던 물건들, 그것들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내 일상과 내 리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그녀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살짝 창문을 열려고 거실에 나가면 며느리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창문 제가 관리해요. 먼지 많이 들어와요. 창문도 내가 결정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맞죠? 요즘 좀 어울리지도 않고.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은 당신은 이 집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집 안에서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또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관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며느리는 이유를 만들어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이쪽은 제가 청소한 거니까 발 닿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서 있는 나를 보며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님이 쓰시는 방말인데요. 옷장 안에 있던 옷들 제가 좀 정리했어요. 너무 오래된 건 제가 따로 뺐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내 옷을?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거 하나하나 물어보면 제가 언제 집안일을 해요? 제가 보기엔 버릴 옷이 훨씬 많던데요? 그 순간 나는 내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추억이 있는 옷, 기억이 담긴 것들, 내가 아직도 간직하고 싶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녀 눈에는 버릴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쪽 서랍을 열며 또 하나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쓰던 아날로그 시계, 그거도 버렸어요. 건전지도 다 다른 걸 왜 계속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그 물건 자체보다 왜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있냐는 비난의 의미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두 손을 가볍게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생전에 말을 다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잘라냈습니다. 어머님, 그런 감정적 이유로
집을 채우는 건 이제 안 돼요. 정리를 해야 제가 일을 하죠. 그 말은 가장 예의를 갖춘 말투였지만 내용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이랑 사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왜 어머님한테 맞춰야 하죠? 그 말은 대놓고 당신이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다 라고 공표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거실 불을 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세요.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내 공간을 넘어서 내 삶 전체를 자기 기준으로 바꾸려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하구나. 그 문장은 앞으로 벌어질 큰 갈등을 조용히 예고하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며느리의 통제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더 거칠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물 한 잔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을 뿐인데 며느리는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제가 치워둔 데 자꾸 어지러워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내 반응을 확인하듯 이번엔 더 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정말 불편해요. 집이 너무 좁아져요.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 생활이 안 돼요. 그 말은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서 사라져야 우리가 편하다. 나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표정을 보자 말을 바꾸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방도 그래요. 제가 벌써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 방 정리해야 한다고. 그리고 결정적 한 문장.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시는 게 낫죠. 그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라는 말. 그건 사실상 내쫓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며느리는 작은 한숨을 쉬며 부엌 타이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제가 너무 부담돼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 부담 없이 살기엔 좁아요.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 이제 명분을 만들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등을 켜고 끄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그러면서 내 쪽을 힐끔 봤습니다. 내가 듣고 있길 기대하는 눈빛. 내가 자리를 비켜주길 바라는 눈빛. 그 눈빛은 말보다 더 큰 상처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뒤돌아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 등 뒤에 또 한 문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나이가 있으신데 솔직히 여기 사시는 것보다는 편한 데 가시는 게 맞죠? 그 말은 내 등을 밀어내는 손 같았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반쯤 닫은 채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 아이는 진짜로 나를 내보낼 생각이구나. 그날 밤 집안 공기는 전날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내가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가달라. 여긴 이제 당신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단지 하루의 감정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은 우연이나 오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집 밖으로 밀어낼 준비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성 있게 말하거나 돌려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인 불만과 거부감이 표정 하나하나에 드러났습니다. 점심 무렵 나는 거실로 나와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현관에서 돌아오며 봉지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정리하라고 했던 거요. 나는 컵을 들고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팔짱을 낀 채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아직도 방을 그대로 두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할게. 조금만 시간을. 그러자 며느리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시간을 드릴 생각이 없어요. 어머님이 못하시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계속 이렇게 버티시면 저도 방법 없어요. 그 말은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발 더 다가오며 마지막 남은 기대까지 꺾는 말을 던졌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것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면 진짜 답답하고 집안 분위기가 다 죽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한순간에 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며 며느리는 현관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며칠만 친구 집이나 형제분 집에서 지내시면 안 돼요? 그 문장, 그 의도, 그건 명확한 요청이 아니라 누가 봐도 내쫓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똑바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내 표정이 비친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어머님이 계속 여기 계시면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어머님도 아시죠? 그 말은 그 어떤 변명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거절의 선언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어리가 가슴 한가운데에서 단단한 덩어리로 뭉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그렇게 힘드니? 며느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힘들어요. 저희 생활에 너무 방해되고요. 그 순간 내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던 희망.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며느리도 마음을 돌릴지 모르지. 그런 작은 기대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숨을 한번 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서로 편하려면 어머님이 잠깐 나가는 게 맞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조용히 뒤돌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심장이 천천히 식어 내려갔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잠깐 나가 계세요라는 말을 들은 후
나는 방 안에서 한참 동안 멀리서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바람도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작은 가방 속에 넣어둔 손때 묻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 신문 스크랩 조각 하나가 오래된 영수증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조각은 몇 년 전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나눠주던 안내지 일부였습니다. 노년층 재산보호 상담 지원, 상담 무료 서류 검토 가능. 그 조각은 내가 남편이 아플 때 상담을 받아볼까 고민하다 그냥 지갑 안에 넣어두었던 작은 종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작은 글자를 손끝으로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방은 제가 정리해요. 남편분 물건도 너무 많아요. 여기 사시는 게 저희가 힘들어요. 다른 데 가 계시는 게 맞아요. 그 말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점점 나를 밀어내기 위한 준비였다는 게 이제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나는 종이 조각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여 있던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메모들과 오래된 통장 정리표 그리고 몇 년 전 아들이 가져다 준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예 관련 서류 보관.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봉투였고 그 안에는 오래전에 남편이 남겨둔 몇 가지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며느리가 절대 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정리하던 서랍이나 방에는 이 서류들이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갑자기 귀에 울리듯 떠올랐습니다. 미화야, 혹시 모르니까 이건 내가 직접 챙겨도 내가 없으면 내가 너를 챙길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은 그때는 그냥 습관적인 말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술을 달랬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내가 가진 게 아직 있구나. 작지만 확실한 단초가 내 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초는 며느리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편지 봉투를 조심스레 접으며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뭔가 해야겠구나. 마음속 한가운데에서 아주 조용한 불빛이 조금씩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 봉투를 붙잡고 나는 방 한가운데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은 그저 오래된 서류일 뿐이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내가 잃지 말아야 할 권리이자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겨둔 소유권 관련 문서, 재산 분류표, 그리고 오래전 변호사에게서 받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 한 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분실훼손 시 문제 발생 가능. 반드시 직접 보관할 것.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물건을 버리고 내 방을 정리하고 나를 내보낼 명분을 만들던 모든 행동이 이 서류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못했구나. 그 순간 내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지갑에서 발견한 노년층 재산 보호 상담 안내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한참 전에는 그냥 언젠가 쓸 수도 있겠지 하고 넣어두었던 종이였지만 지금은 내가 손을 뻗을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지.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부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나는 방에서 조용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도 심장은 날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와는 달리 굳게 단단해진 심장이 묵직하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말투에는 걱정이 아니라 왜 내 통제 없이 움직이느냐는 불편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볼일이 있어서.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볼일이신데요? 갑자기요? 나는 그 질문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요한 일이 생겼어.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지. 며느리는 표정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저한테 미리 말해야죠. 제가 계획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계획할 일이 아니야. 그 한 문장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멈춘 듯 굳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에서 멀어져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상하게도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집 앞 골목길로 걸어 나와 작은 버스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한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다른 손에는 상담 안내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내 손에 든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버스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힘없이 떠밀려 나가는 날이 아니라 내가 내 발로 움직이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돌아오는 길, 내가 들고 있는 서류 봉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더니 내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미화 어르신, 이 서류들만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십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가 조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 말은 나를 다시 잡아세우는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큰 결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담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서류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선택한 사람처럼 떳떳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여는 순간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두 팔을 모아붙인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 말투에는 걱정과는 전혀 다른 감시자가 놓친 대상을 찾는 듯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볼 일이 있었어.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손에 든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봉투를 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챙겨야 할 것들. 그 대답에 며느리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불안,
당혹감, 경계심, 그 모든 감정이 그 짧은 순간에 스쳤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상하게 구시네요. 며느리는 조금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디 다니시는지, 무슨 일 하시는지 저한테 말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천천히 잘라냈습니다. 말해야 할 의무는 없지. 그 순간 며느리는 분명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알아야 할 거잖아요. 같이 사는데. 그녀의 눈빛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싫다 라는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흔들림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은 며느리에게는 내가 이제 더는 내 통제에 있지 않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바로 굳어졌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 문틈 사이로 며느리가 혼잣말처럼 내뱉는 말이 들렸습니다.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 목소리는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불안을 숨기기 위한 자기 합리화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방문을 닫고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빠른 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초조함보다는 분명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내 앞까지 성큼 다가오더니 책상 위에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무슨 서류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챙겨둔 것들. 며느리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말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확연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일일이 통제하며 내가 어디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던 그녀의 안전장치가 사라진 느낌이었을 겁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실 거면 그런 건 저한테 꼭 말해야죠. 저도 집안일을 해야 하고. 나는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완전히 노기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어머님, 왜 이렇게 바뀌셨어요? 며칠 전만 해도 말씀도 잘 들으시더니 갑자기 혼자 나돌아다니고 그러더니 숨을 들이마시며 내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누구 만나고 오셨어요? 누가 어머님께 이상한 말이라도 했어요? 그 말은 당신이 혼자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그녀 특유의 방식의 모욕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눈높이가 맞아지도록 조용히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며느리는 그 한 문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킨다고요? 어머님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 말투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통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어머님이 힘을 갖게 되면 안 된다.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 나를 바라보다 불쑥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저도 볼 수 있죠?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의 봉투에 꽂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서워서 확인하고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볍게 손으로 눌러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볼 게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는 완전히 표정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통제권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비명처럼 떨렸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다니시는 건데요? 왜 자꾸 숨기세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나는 그 목소리를 조용히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야.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것뿐이지.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 불안, 당혹, 공포,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나는 그 질문에 아주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더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려고. 그 한 줄이 며느리에게는 거대한 선언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은 며느리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통제당하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반격을 시작한 사람이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은 채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이 뭘 안다고 이런 걸 해요? 그 소리는 마치 참아왔던 분노가 한 번에 솟구친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책상 위의 서류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거의 외치듯 말했습니다. 그거 지금 뭐예요? 왜 그런 걸 가지고 다녀요? 누가 어머님한테 이런 생각을 심어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초조와 공포가 섞여 더욱 날카롭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서 뭘 한다고 그걸 들고 다녀요. 말도 안 되는 짓을. 나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 내가 한 짓이지. 그 말에 며느리는 마치 숨이 턱 막힌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눈이 크게 뜨였고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물건을 내 허락도 없이 버렸지. 며느리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억지로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건 집이 어지러워져서 그렇죠. 제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내 방을 내 멋대로 뒤졌지. 그 말에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지. 그 순간 며느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툭 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마. 다 들었어. 그러자 며느리는 손을 휘저으며 외쳤습니다. 그게 왜 잘못이에요? 어머님이 있으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 말은 그녀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속내였을 겁니다. 솔직히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제 인생은 뭐가 되는데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요.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해했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만 여겼던 마음, 무시, 불편함, 통제하려는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이 깨지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한테 난 그런 존재였겠지. 그러자 며느리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혼자 뭘 해요? 왜 숨어서 움직여요? 대체 뭘 꾸미는 거냐고요? 그 말은 그녀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움직이는 게 두렵다. 나는 미소도 아닌 분노도 아닌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나도 알게 됐어. 그 순간 며느리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감히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뭘 안다고, 뭘 믿고 나한테 이렇게 나와.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그녀의 말에 답했습니다. 덤비는 게 아니야. 내 삶을 되찾는 거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말 그대로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공포와 당혹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얼굴.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며느리의 폭발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가 결국 문을 쾅 닫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은 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묘한 고요함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바닥에 남은 서류 봉투의 감촉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말, 그녀의 표정, 그녀의 분노,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하나의 결론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 그 사실을 오늘에서야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은 평화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그녀의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바깥의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찬 공기가 내 머릿속을 한 번 더 맑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겠구나.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있는 서류, 오래전 변호사와의 검토 기록,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새로 챙겨온 안내 문서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권리를 누구의 허락도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며느리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 진짜 이상하게 굴어. 갑자기 혼자 움직이고 서류 같은 걸 챙기고 다녀. 불안해서 못 살겠어. 내가 모르는 걸 하고 다녀. 이러다 큰일이라도 터지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문틈 사이로 그대로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전에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적처럼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방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딱 하나의 문장을 분명하게 새겼습니다. 이제 내가 정리할 차례야. 그 문장은 나를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는 단단한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나는 이 집에서의 내 역할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기로 분명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고함이 사라진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내가 방에서 움직일 때마다 예민한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는 상담센터에서 정리해준 서류, 남편이 남겨둔 문서, 그리고 내 권리를 입증할 여러 자료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조정실로 향했습니다. 상담사는 내 옆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리해온 자료로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표정엔 분노보다 불안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정미화 씨, 김지은 씨, 양측 모두 입장해 주십시오. 테이블에 마주 앉자 며느리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위원님, 어머님이 요즘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정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상한 서류도 들고 다니시고. 그 말을 듣자 조정위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부분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김지은 씨가 어머님의 판단 능력을 훼손하려는 말과 행동을 여러 차례 해온 정황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정미화 씨가 제출한 자료에는 명확한 사실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비 사용 내역, 방 정리 상황, 사전 서류 보관 기록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 쪽을 향해 묻습니다. 김지은 씨, 시어머니의 동의 없이 개인 물건을 폐기하거나 방을 무단 정리한 사실이 맞습니까? 며느리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건 집을 깨끗하게 하려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네. 그 한마디가 조정실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미화 씨의 방을 수차례 뒤지고 자기 멋대로 물건을 버리고 거주 이전을 압박한 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살짝 벌린 입술, 떨리는 손끝, 내게 소리치던 그 모습은 조정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마지막 서류를 확인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정미화 씨는
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간섭은 모두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결정. 또한 정미화 씨의 개인 공간, 물건, 생활에 대해 김지은 씨는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별도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분명한 판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나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미화 어르신,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정위원회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남은 방에서 나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 깊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조정실 밖으로 나오며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끝났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내 발로 걷고 있다는 확실한 감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시 내 삶을 찾았습니다. 그 어떤 며느리도 이제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조정실을 나와 밖으로 내딛는 순간 바람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전의 그 바람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깨를 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잠시 앉자 햇빛이 신기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대신 지켜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지켜낸 내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며느리의 말, 그녀의 행동, 그동안 삼켰던 수많은 서러움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이제 날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햇빛 아래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때가 온다. 가정이라고 해도, 관계라고 해도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존중을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존중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실을 모르고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작은 길모퉁이를 돌아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며느리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었지만 그것조차 내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되찾았습니다. 내 권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는 법을 늦게나마 배웠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고리를 잡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긴 싸움의 끝, 오랜 상처의 끝, 그리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나를 맞이했습니다.